이제 후유장애 파트가 가장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긴하게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도 많이 접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험에도 굉장히 요긴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기, 장애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게 이제 발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되냐? 그러면은 상해는 알겠어요. 신체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신체 13개 부위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훼손 상태, 기능 상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약간 애매한 용어가 뭐냐면 치유됐다라는 거하고 영구적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1개월 치료받았으니까 난 치유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됐는데 영구적이라고 자기가 고집해버리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치유됐다라는 거, 영구적이 됐다는 게 굉장히 분쟁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정의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영구적이라는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칙적으로 보면 치유하는 때에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 및, 그러니까 영구적인데 여기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 훼손 상태라는 걸 딱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가 장애라고 했는데 영구적이라는 말에도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훼손 상태임이 말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치유됐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은 이렇게 보험 계약했고 사고가 났는데 뭔가 했는데 보니까 이때부터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망이 없는 때에 하는데 그러면 이 가망이 없는 때인데 그럼 누가 판단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이라는 말을 보통 할 때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발행하는 서류가 되겠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후유장애 진단서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인정됐다라는 것을 후유장애 진단서를 통해서 발급해서 그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됐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증상이 어떻다라는 거, 장래 회복이 없다라는 것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치유됐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상해 질병이 나와야겠죠. 치유됐다는 거. 어쨌든 뭔가 이벤트가 있었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영구적이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증상이 고정되었다라는 거. 그게 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에서 여기까지는 고정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고정이 안 되고 예전 상태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영구적이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시적인 것은 영구적이지 않은 것은 장애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에 영구냐 아니냐 비영구냐라는 단어가 있고 어떻게 고정이 되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의 정의와 장애에서 아까 영구적이라는 말과 치유된 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또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우리가 후유장애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상해가 발생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허리가 골절이 됐는데 입원을 했어요. 바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골절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뼈는 붙었는데 그러면 그 상태가 언제 가냐는 거죠. 그럼 고정될 거는 게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호전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언제 판단을 해야 되냐. 그래서 장애 판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 판단 시기. 어떤 사람은 6개월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8개월 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애 판단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데 뭐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쓰는 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써준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 아까 했던 장애란 무엇이냐 라고 해가지고 했던 장애란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상해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인데, 이 치유된 것과 영구적인 건데, 영구적이라는 말은 의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됐다라는 말도 의사 선생님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됐다라는 것은 고정됐다라는 것이고, 영구적이라는 말은 고정된 게 영구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용어로 하면, 내 말로 이해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가망이 없다라는 걸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근데 의학적으로 인정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통상적으로 6개월이다, 원칙적으로. 라는 거고, 치유됐다라는 말은 상해 질병에 대하여 치료했는데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고정된, 증상이 고정된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치유됐다라는 고정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뭐 수술하면 많이 안 좋아지죠. 그러다가 싹 회복이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아까 후유장애 진단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후유장애 진단서에 내용이 뭐뭐뭐 들어가야 되냐. 여기 보면 장애 진단명이 나올 거예요. 장애 진단명. 장애 진단명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했는데, 상해 사고로 인해서 진단명이 나올 수 있죠. 뭐 제1 요추 압박골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발생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상해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시기가 상해일이 있다 그러면 요때부터 6개월 후 시점에서 장애 진단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해 발생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1개월 후에 바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지 않겠죠. 왜? 우리는 6개월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게 원칙적이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1년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1년간 치료해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6개월간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을 봐야지 장애 진단서가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은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했는데, 장애의 정도, 내용과 그 정도는 뭐냐면 아까 기능 상실 상태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그게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이겠죠. 그 다음에 사고와 인과관계. 어떤 분이 척추 골절이 됐다고 하는데 그분은 골다공증이 심해요. 그래서 조그만 외력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약해진 뼈가 골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앉았는데 바로 골절이 됐다 그러면 그걸 100%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것은 기여도 50%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사고의 관여도는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에 향후 치료의 문제, 호전도.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거하고 연관된 부분이냐면 영구적이냐 아니면 비영구적이냐는 거예요. 아까 원칙적으로 후유장애는 영구적인 거를 후유장애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비영구적인 것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치료의 문제 해가지고 장애가 진단명이 있고 6개월 지났어요. 그 다음에 장애의 내용과 봤더니 굉장히 심하다. 사고 인과관계 100% 상해다라고 했는데 향후 치료 문제에서 이 사람은 1년 후에는 호전이 된다. 그러면 이건 후유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후 치료의 문제 호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정신에 대한 부분은 보면은 보통은 다른 사람의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기재 사항이고 신경계하고 정신행동장애에서는 추가 기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호. 그러니까
장애는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걸 개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개호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근데 왜 필요하냐, 그리고 개호의 내용은 뭐냐라는 것들은 나중에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신경계하고 정신행동, 그 다음에 치매 간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매 간질은 빼놓고 정신행동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이 중에 얼마나 제한되냐에 따라서 그걸 장애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서에 꼭 기재해야 될 내용이, 필수 기재 사항은 신경정신행동계는 제외한 모든 장애는 이것 빼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신경정신이다 그러면 이거는 개호의 여부, 객관적 개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호의 내용이 뭔지는 꼭 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험 기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꼭 보험 기간 중이어야 되겠죠.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의미가 없고, 보험 계약 전이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뭐냐면 면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보험 기간 중 사고고 진단 확정된 질병 상해다,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약관에 있는 면책 사유인, 만약에 이 사람이 상해가 있었는데 고의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급되지 않겠죠. 그래서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아까 장애 판단 시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장애 판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부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장애 판단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는데 그 기간이 6개월 기간이라는 거예요. 6개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고 꼭 6개월이 있어야 되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상해 발생일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를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가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6개월 시점에서 고정이라고 했는데 치유됐다라는 말은 고정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6개월 해도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딱 봤을 때 6개월 되는 시점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애 진단서에.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6개월에 여기 보면 확정이라는 말이에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시점에 하겠는데, 그럼 만약에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사고 후에 만약에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어요. 그럼 만약에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다고 하면 절단이 되어서 이게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수술을 했을 때 아니면 방사선 사진으로 촬영하겠죠. 방사선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장애 진단서가 꼭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때 절단에 대해서는 그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서류가 가면 그게 장애 진단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장애를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허리 쪽을 좀 이따 배울 텐데, 허리는 수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술을 몇 개 했냐라고 해서, 그러면 4개 했다 그러면 4개를 고정했다라고 하면 이 4개에 대해서 고정했다 그러면 그게 자체가 수술한 게 장애예요. 그러면 요거는 수술 확인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장애가 되는 시점이에요. 수술한 시점이. 근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닌 확정되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는 6개월 시점에 고정되는 상태, 그러니까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치유된 상태라는 거예요. 치유된 때를 갖다가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180일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체 부위가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 한번 외워버립시다. 눈 있었고 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 왔고요. 입에 대해서는 기능이기 때문에 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외모를 장애라고 그랬어요. 외모에는 얼굴과 머리와 목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척추가 있었고 옆에 있는 체간골이 있었다. 그 다음에 팔과 다리가 있었고 거기에 손가락, 발가락이 있었다. 그 다음에 내부 장기가 있어야 되니까 흉부의 장기, 복부의 장기, 비뇨생식기 그 장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경계가 있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있고, 정신에 해당하는 정신행동, 그 다음에 치매. 정신행동으로 끝나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정신행동뿐만 아니라 치매, 그 다음에 간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은 사고 나서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끝난다. 그래서 그러면 고정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안구의 운동이 있어요. 안구의 운동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가 이제 눈동자를 돌리는 건데 한쪽은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복시가 생겨요. 두 개가 보이는. 그러니까 이쪽은 안 움직이고 이쪽은 움직여요. 그러면 겹쳐 보이겠죠. 이건 잘 보이는데 이거는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겹쳐 보이는 거죠. 근데 안구의 운동장애는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일로부터 여기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에요, 1년. 그 이전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기능이 있는데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 치료를 하면 증상이 고착됐을 때라고 하는데, 말하는 기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해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상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치료는 상해 있고 나서 2달 후에 했다. 그러면 2달 처음 시작했으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1년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고정됐을 때 그때 장애진단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신체 부위 이제 조금씩 내용이 좀 업그레이드 됩니다. 거기다가 장애 판단 시기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그 신체 부위의 특성상 6개월이 아니고 뭔가가 좀 접합돼야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의학하고 조금 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좀 이해가 더 빠르고 공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형 기능이 있어요. 평형 기능은 보통 이제 고개만 돌려도 막 투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의 치료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안 움직이면 치료가 돼요. 근데 이게 여기에도 보면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예요. 여기 보면 말하는 기능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후각 기능은 이게 만약에 후각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상해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후각 기능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언제인지는 근데 후각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검사 통해서 확인. 보통 후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뇌출혈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 치료하다 보면 이 후각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해일로부터 수술하고 뭐 하고 나니까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생명의 위도하고는 상관없을 때 보니까 냄새를 이상해 하고 안 맡아지는 거죠. 그러면 검사를 하죠. 그 검사에서 후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게 됐고 6개월 동안 그 냄새 못 맡는 것들이 고정이 됐을 때 장애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 소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약간 냄새를 못 맡는 게 감퇴됐다. 그건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은 이거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수술했어요. 상해가 발생했어요. 수술하기도 하고 시술하기도 해요. 근데 상해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부터 6개월 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
그 말초신경계통 그 허리 쪽에 디스크로 인해서 봤다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다 회복이 돼요, 신경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척추뼈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다발로 있고 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나? 그러면 빠져나가면 디스크가 이렇게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있던 것들이 수액이 삐져나오는 거죠. 갖고 눌러요. 그러면 누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마비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수술이라는 것은 누르고 있었던,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이거를 갖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제거해줘서 원인이 되었던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걸 제거해주고 나서 6개월 정도 되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골절이 됐어요. 근데 뇌구정물을 갖다가 보통은 뼈가 골절되면은 뇌구정물을 이렇게 하는데 뼈를 갖다가 심을 받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관절 부위다. 가지고 족관절이라고 발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뇌구정물이 어디까지 뚫었냐? 여기까지 뚫었다라는 거예요.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막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면 발목에 운동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만약에 뇌구정물로 인해서 운동장애에 문제가 생겼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 제거 후에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머리 쪽에 대해서 발병했다 그러면 지속적인 치료 후에 아까 말하는 기능, 후각 기능도 1년간 지속적인 치료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1년간 지속적인 치료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뇌졸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은 말초신경계는 6개월이지만 뇌 쪽은 한 1년 정도는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1년, 12개월이 1년이죠. 그래서 하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상해가 발생했어요. 계약하고 상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뇌 쪽은 생명과 연관됐으니까 바로 치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간 치료를 했더니 1년 시점에 보니까 기능 향상이 너무 좋아져요. 막 회복되는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돼요. 그러면 6개월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출혈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증상이 너무 빠르게 회복이 돼. 그럼 6개월 동안 유보해서 그러면 1년 6개월, 18개월 때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여기 보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후유장애는 보험금은 안 주는 거죠.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 좋아진 경우, 너무 좋아지는 경우 두 개 다 6개월 동안 유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6개월 동안 유보하는 것은 그때 당시 6개월 이후에 장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뇌졸중, 뇌손상, 척추 이거 신경계 질환은 그걸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정신행동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냐? 뭐 발작을 하고 넘어진다라는가, 뭐 어떻게 발작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는 보통은 자기가 숨길 수도 있어요. 내가 억지로 일부러 그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뭐냐면 있고 나서 뭐 치료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난 후에 18개월 지난 후에 판정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는데 1개월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1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치매인 경우에는 이것도 18개월 지속 봐야 돼요. 지속적인 치료해야 돼요. 치료는 정신행동에 대해서는 치료가 어떻게 뭐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치매는 치료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죠. 치료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 후에 평가하는데 만약에 진단 시점에 극심한 치매였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6개월만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도를 좀 일부러 조금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장애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그리고 첫 시간인데 너무 중요한 파트를 너무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쑥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 빨리 배워서 그걸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람도 자주 보면 정이 들어요. 그렇듯이 삼보험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삼보험이 나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40점 가라고로 하지 마시고 이 삼보험은 보통 좀 공부했다라고 하면 50점 이상 넘어요. 60점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꾸준히만 보면. 그래서 나 또 공부도 안 되고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삼보험 후유장애 파트, 장애 분류표 있거든요. 그쪽 파트를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안 외워도 그냥 다 들어와요. 그냥 탁 찍혀버리듯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의학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하고도 조금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암기를 암기해야겠다 그러면 일이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보겠다 그러면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요. 매주번 보다 보면, 관찰하다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안목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자동차도 어차피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동차에도 부상, 후유장애, 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가면 좋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많이 접목되기도 하는 파트가 후유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한다라는 것은 첫 시간에 하고 까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걸 하니까 계속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보시고, 이걸 마지막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하면 이게 너무 서운한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니까 많이 보라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처음 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만 관심만 가져주시면 이거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그러면 보험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보험금을 산출하는지 한번 보죠. 이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체 부위가 뭐였지? 신체 부위는 13개라고 했어. 근데 거기는 동일 부위라고 했는데 좌우가 2개씩 있는 데는 다 각각 다른 부위라고 했네. 그리고 나서 그 신체 부위에 뭐가 있었지? 후유장애라는 게 장애라는 것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장애가 뭐지? 라는 거. 근데 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치유된 시기가 뭐냐? 그러면 치유된 시기가 판단 시기네. 장애 판단 시기. 장애 판단 시기가 원칙은 6개월인데 거기에서 장애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그 기능에 따라서는 1년도 되네. 18개월도 되네. 근데 치료가 장기적으로 1년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부위는 그 증상이 고정됐느냐, 그 다음에 어떤 부위는 수술 후에 6개월이네. 그 이유는 말초신경계는 보통 6개월 후면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렇다구나.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보험금을 산출하지? 후유장애가 그러면 그 부위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파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막 헷갈릴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후유장애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장애 지급률이 발생했을 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험금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보험금이 됐을 때 장애 분류표에서 장액한 지급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지급률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냐면 3에서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15%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입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곱하여라는 말이 있죠. 곱해서 1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1억을 곱한다는 거예요. 1억의 15%는 1,500이죠. 0.15억을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보험금 계산은 그냥 곱하면 되겠네. 장애 지급률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주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하나의 확정 진단된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라고 있어요. 하나의 사고당
이거는 좀 이거 그냥 듣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 팔 쪽을 한다 그러면 상지 쪽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뇌출혈로 맞추는 중이라는 거예요. 뇌출혈로 그 중에 상해인 뇌출혈로 편마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기억해 볼게요. 상지했어요. 이거는 팔 더하기 손가락이라고 그랬고 우측 편마비가 우측에 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지는 다리 발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또 어깨뼈 관절, 여기 팔꿈치 관절, 여기 손목 관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관절이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죠. 손가락도 쓸 수가 없어서 늘어진다는 거죠. 발가락, 다리도 관절이 있는데 관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관절이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도 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지라는 말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60% 한도로 줘요. 하지도 한쪽이니까 60% 한도로 줘요. 더하면 그냥 합산이거든요. 개인보험에서는 하면은 120%가 돼요. 그러면 하나의 사고로 이분이 뇌졸중으로 발생한 후유장애 보험 장애 지급률은 120%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가입 금액을 한도로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120% 곱하기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러면 1.2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줍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한도가 하나의 사고당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만 지급이 돼요. 근데 계산 풀다가 보면 120%다라고 하면은 100%라고 해요. 왜? 어차피 1억이 나오기 위해서는 100% 곱하기 1억이니까 그러면 1억이 주니까 1억이다. 100%. 근데 이 사람의 장애 지급률은 120%예요. 단 그러니까 1억 2천을 줘야 되는데 가입 금액 한도로 준다고 하니까 1억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애 지급률은 120%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입 금액 한도로 주니까 이렇게 1억 한도로 주니까 1억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답입니다. 그러니까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할 때 가장 쉽게 그냥 120%니까 100% 곱하기 1억 하면 이거는 틀린 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서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주기 때문에 1억인 거지 원래는 1억 2천을 줘야 되는데 가입 금액 한도로 주니까 1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굉장히 산수니까 간단하죠. 지금 신체 부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신체 부위에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받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어떻게 되는지 됐어요. 그리고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사고로는 가입 금액 한도니까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2억까지 밖에는 안 나간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거기다 하나 더 올려볼게요. 같은 질병 상해로 2가지 이상이 발생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운전하다 보니까 했는데 훅 들어오면서 앉아있다 보니까 무릎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고관절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했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고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이죠.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팔꿈치 관절, 주관절이 골절이 되면서 신경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의 사고예요. 하나의 사고죠. 하나의 상해 사고예요. 그래서 2가지 부위에 여기는 고관절에 장애가 발생했고 여기는 주관절에 장애가 발생해요. 그러면 하나의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합산하면 돼요. 만약 이게 20%고 만약 이게 10%다 그러면 합산하면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다른 신체 부위인 경우 아까 신체 부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까 눈, 그 다음에 귀, 코, 그 다음에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는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척추, 채강골, 그 다음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부, 복부, 비뇨 생식기 장의, 그 다음에 신경계, 정신행동 그렇게 됐어요. 그 13개 부위인데 근데 좌우가 2개인 부분은 다 다른 부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부위가 있고 동일한 부위가 있죠. 동일한 부위에서 한쪽 팔은 동일한 부위고 이쪽 팔은 동일한 부위지만 양측은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위라는 거죠. 다른 부위일 때는 합산한다라는 그냥 더하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동일한 신체 부위인 경우는 그중 높은 거 하나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신체 부위에 나올 수 있잖아요. 동일한 신체 부위에 만약에 척추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 척추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모진게 이렇게 딱 골반에 이렇게 박혀져 있다고 그랬는데 좀 있으면 하겠지만 골절이 돼가지고 만약에 골절도 되고 여기 추간판 탈출증도 발생했다고 봐요. 그러면 골절도 되고 추간판 탈출증도 되면 같은 부위에 2개가 됐어요. 이게 동일 부위에 2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0%고 이게 15%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높은 거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만 주느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뭐냐? 다르다 그러면 합산한다. 동일 부위다. 높은 거 하나 준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른 거는 더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는 그중 높은 거 주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2가지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부위니까. 그래서 하나 하는데 동일한 신체 부위는 이 13개를 갖다가 동일한 신체 부위로 보겠다. 그래서 근데 좌우가 다르면 다르게 보겠다. 그리고 척추는 제일 천추까지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장애에 타는 신체 부위에 별도로 정한 부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상지 있죠. 아까 우리 상지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팔과 다리를 상지라고 해요. 아니, 팔과 손가락을. 일하지는 다리와 발가락인데 합산하는데 60%까지만 한다. 한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0%, 30%면 90%예요. 손가락 하잖아요. 그러면 한 130%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 몇 프로냐면 60%예요. 근데 만약에 관절에 다 붙어 있는데 절단된 사람보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단된 사람이 더 안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절단된 사람의 기준이 60%니까 60% 한도로 주겠다는 소리예요. 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팔과 다리 있는데 그러면 팔에서 어깨,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이 있는데 이 한문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어깨뼈 관절, 팔꿈치뼈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인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관절,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이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여기는 다 되니까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밥을 못 먹어요. 옷도 못 입어요. 뒤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제약이 많이 따르겠죠. 그래서 팔의 신체 부위의 관절이지만 만약에 관절 하나에 기능 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 기능 장애가 생기면 같은 부위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에 대해서는 다르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은 아니는데 발하고 팔은 굉장히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적으로 합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도 여기 손가락이 여기가 손이 다 신체 부위가 동일 부위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엄지 손가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협용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부위긴 하지만 이것도 같은 부위지만 따로따로 이것도 합산하겠다는 겁니다. 손가락도 합산합니다. 그리고 눈 볼게요. 여기 보면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은 여기서 말하는 눈은 기능입니다. 보는 눈이 있고 근데 눈에 보지도 못하고 뭐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기능과 추상에 대한 부분, 그걸 추한 모습이다 그래서 추상이라고 하는데 추상 모습에 2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2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근데 눈의 기능을 여기 보면 눈동자를 적출한 거. 그러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눈동자를 적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출한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흉하기까지 해. 그러면은 눈이 멀었으니까 그거 플러스 추상인데 의안을 끼었냐 안 끼었냐에 따라서 뚜렷한 추상, 약간의 추상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위인 거죠. 외모하고 눈은 기능은 달라요. 그렇죠?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합산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눈꺼풀에 결손을 남긴 때에는 추상을 포함하여 평가한 걸. 원래는 눈꺼풀에 결손이 있으니까 눈꺼풀이 결손이 있으면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눈을 못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은 촉촉해야 돼요. 그렇죠? 촉촉하지 않으면 눈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구아나사 해가지고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밤에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야 돼요? 눈 뜨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자고 있는 중에 눈이 촉촉하지가 않으니까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눈꺼풀의 결손이라고 하면 외모의 추상도 되지만 기능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눈꺼풀에 결손이 있는 사람들은 추상을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왜? 눈꺼풀로 인해서 기능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근데 그건 따로따로 줘야 되는데 눈꺼풀로 해서 좀 따로따로 주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상까지 포함된 걸로 해서 평가한다. 근데 안면부의 추상으로 더 이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걸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겁니다. 기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다 그러면 눈의 기능, 코다 그럼 코의 기능, 그거를 갖다가 외모하고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왜?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외모와 그 기능과는 다른 부위다. 코도 똑같아요. 만약에 냄새를 못 맡는데 또 잘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합산하는 게 맞죠. 이 손가락, 발가락도 아까 왜 그러냐?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척추도 보면 근데 척추에서는 만약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죠. 저림감 막 이런 것들인데 운동장애, 기형장애는 평가하지 않는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허리를 고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되는 게 어떻게 고정해 버릴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기형이 척추 침망증이나 척추 전만증, 후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는 평가하지 않고 그냥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뇌에서 여기 보면 신경계 손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뇌출혈이 있었으면 실어증이 있을 수 있고요. 구음장애가 있을 수 있고 씹어먹는 기능에 못해요. 삼키질 못해요. 뇌졸중 걸리신 분의 대부분이 식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콧줄을 하죠. 아니면 위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위에다 직접적으로 해서 그 콧줄을 하거나 아니면 주사로 맞거나 아니면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음식물을 넣죠. 그런 것들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뇌 중추 신경계 손상은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로 그거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씹어먹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 중에 두 개를 해서 높은 거 하나만 주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신체 부위라기보다는 약간 파생장애 개념인데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 여기까지 잠깐 쉬어야겠네요. 예, 너무 했다가는 근데 잠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신체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가 뭐냐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보험금을 산출하느냐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장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합산인데 동일 부위다. 그러면 그거는 높은 거 하나 준다. 근데 동일 부위에서 높은 거 하나 주는데 예외적으로 합산하는 경우가 있다. 또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를 얘기했어요. 근데 예외를 생각할 때에는 그 기능과 그거의 판단 시기도, 장애 판단 시기도 우리가 기능의 각 신체 부위의 기능을 생각했는데 이것도 신체 부위의 기능이냐 외모냐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그 기준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에서 생각을 하는 걸로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암기가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장애가 악화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부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